추석 오후 부모님 묘소 옆 나무 뿌리 사이 파헤쳐진 흙 속에서 녹슨 금속 상자가 드러난다. 석철이 형을 부른다. 형, 저기 땅 좀 봐요. 누가 판 것 같지 않아요? 두 형제가 상자를 바라보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석철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공기 속으로 녹아든다. 석철아! 석철아! 대답해! 어디 있냐? 석인의 절규가 산속에 메아리친다. 동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가족들이 달려오지만 석철은 어디에도 없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경북 구미 외곽 오래된 마을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마을 어귀에는 수십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죠.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강석이는 올해로 68살이 되었습니다. 석이는 은퇴하기 전까지 신발 공장에서 기사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수십 년간 반복했죠.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허리는 늘 뻐근했지만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석이는 고지식한 성격이었습니다.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해내야 직성이 풀렸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죠. 말수가 적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석인을 신뢰했어요. 강 기사한테 맡기면 걱정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석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죠. 아내 김혜자는 석인보다 3살 아래인 65살이었습니다. 결혼 후 약 10년간은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짧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혜자는 묵묵히 가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네. 혜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영준이 11살, 서연이 8살 되던 해 가을 집 뒤편의 작은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를 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텃밭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호박, 가지, 토마토, 오이까지 심었죠. 혜자는 땅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흙에서 올라오는 풀냄새, 아침 이슬에 젖은 잎사귀,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석인이 은퇴한 뒤로는 아내와 함께 텃밭을 돌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밭으로 나갔어요.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익은 채소를 따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땅을 밟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이는 가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그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평생 일만 하다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게 된 게 신기했습니다. 큰아들 영주는 올해 40살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진 못했죠. 회사 일도 많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했고 아내의 친정도 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는 명절 때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석이는 아들을 이해했어요. 도시에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 영준의 목소리는 늘 바빴어요. 아버지,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조만간 내려갈게요.
서기는 그냥 그래, 몸 조심해라 하고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딸 서연은 37살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2달 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동료 강사였죠.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둘 다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아이는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가지려고 했어요. 서연은 오빠보다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부모님 얼굴을 보러 왔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딸이 올 때마다 기뻤습니다. 혜자는 딸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반찬을 준비했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텃밭에서 딴 채소를 한 보따리씩 싸주곤 했습니다. 석인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석철은 석인보다 3살 아래인 65살이었습니다. 석철은 마을에서 철물점을 운영했어요.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은 웬만하면 다 있었습니다. 못, 나사, 공구, 페인트, 전구, 호스까지. 석철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석인과는 달리 말이 많고 웃음도 잘 웃었죠. 가게 앞에는 늘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앉아서 수다를 떨곤 했어요. 석철은 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철의 아내 박말수는 63살이었습니다. 억척스러운 성격으로 남편을 도와 가게를 함께 꾸려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장부를 정리하거나 물건을 정돈했죠. 말수는 가끔 투덜거렸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물건값을 너무 싸게 받으면 어떡해. 석철이 단골 손님한테 물건값을 깎아주면 말순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석철은 그저 웃으며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뭐하고 넘어갔습니다. 석철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연은 32살이었어요.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아직이었죠.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도연은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자신은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두 형제는 다정해 보였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술잔을 나누고 가끔 서로 집을 오가며 안부를 물었죠. 석철은 형 집에 들를 때마다 농담을 던졌어요. 형님, 텃밭에서 나온 거 좀 주이소. 우리는 그런 거 할 땅도 없는데. 석이는 웃으며 채소를 한 봉지씩 싸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묵은 앙금이 깔려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작은 마찰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남긴 땅과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석이는 장남으로서 묘소 관리와 제사를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유산도 조금 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석철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형님도 저도 똑같은 자식 아닙니까? 왜 형이 더 받아야 합니까? 둘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죠. 서로 내색은 안 했지만 그 균열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석이는 가끔 그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제끼리 이래서야.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어요. 석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색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어요. 가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면 마을 전체가 반가워했죠.
석인과 석철도 그런 마을의 일부였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두 형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석이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혜자는 이미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전을 부치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석이는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석인이 말했습니다. 혜자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산에 올라가기 딱 좋겠어요. 두 사람은 제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과일을 씻고 나무를 묻히고 밥을 지었죠. 명절이면 늘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오전 10시쯤 석철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석철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형님, 아침 드셨어요? 석철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말순도 뒤따라 들어왔죠. 이 댁은 늘 음식 준비가 빠르네요. 말순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석철의 아들 도현도 함께 왔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어른들께 인사를 올렸어요.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석이는 조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왔구나.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니? 도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럭저럭요. 석인의 아들 영준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추석 연휴 교통체증에 막혀 늦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막혀서요. 영준은 땀을 닦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 은희와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영준의 아들 승원과 딸 다유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석이는 손주들을 안으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 서연도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서연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남편도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하시죠? 혜자는 사위를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 왔어. 서연이가 너 만나서 행복해 보이더라. 온 가족이 모이자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였죠. 혜자와 말수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습니다. 석인과 석철은 마당에 앉아 담소를 나눴어요. 형님, 올해 텃밭 농사는 잘 됐어요? 석철이 물었습니다. 석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날씨가 도와줘서 수확이 괜찮았어. 점심을 먹은 뒤 가족들은 부모님 묘소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보자기에 싸고 과일과 술을 챙겼어요. 석이는 삽과 낫을 챙겼습니다. 묘소 주변 풀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영준과 도연이 짐을 나눠들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석인이 물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뒷산으로 오르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한 줄로 걸어 올라갔어요. 석인이 앞장섰고 석철이 뒤를 따랐습니다. 가족들도 천천히 뒤따라 올라왔죠. 아이들은 처음엔 신나서 뛰어다녔지만 곧 숨이 차서 어른들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석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산길 옆으로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흔들렸어요.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죠. 석이는 걸으면서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이렇게 산을 오를 때면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30분쯤 올라가자 묘소가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은 같은 묘소에 합장되어 계셨어요. 묘소 주변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석이는 낫을 들고 풀을 베기 시작했어요. 석철도 삽을 들고 도왔습니다. 영준과 도현도 함께 손을 보탰죠. 여자들은 음식을 펼쳤습니다. 과일을 놓고 전을 올리고 술잔을 채웠어요. 풀을 다 베고 나자 묘소가 깨끗해졌습니다. 석이는 땀을 닦으며 묘소 앞에 섰죠. 가족들도 모두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석이는 잔을 들어 술을 따랐죠.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찾아뵈었습니다. 석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어요. 성묘를 마친 뒤 가족들은 잠시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근처를 돌아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묘소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해자는 과일을 깎아 나눠주었습니다. 여기 바람 참 시원하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석철이 묘소 옆 오래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형, 저기 땅 좀 봐요. 누가 판 것 같지 않아요? 석철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석이는 석철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뿌리 사이에 흙이 파헤쳐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판 것 같았습니다. 석이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석철도 따라왔죠. 두 형제는 나무 뿌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흙 속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녹슨 금속 상자였어요. 상자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면에 녹이 슬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죠. 이게 뭐지? 석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석철은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치웠어요. 상자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어른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였습니다. 석이는 상자를 만져봤어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형, 이거 뭔가 이상해요. 석철이 말했습니다. 석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누가 왜 여기에 이런 상자를 묻었을까요? 그것도 부모님 묘소 바로 옆에요. 석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꺼내볼까요? 석철이 물었습니다. 석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죠. 그래, 꺼내보자. 석인이 대답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석이는 상자를 손에 든 채 석철을 바라봤습니다. 석철도 상자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석철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지랑이처럼 석철의 윤곽이 흐릿해졌습니다. 석철아. 석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석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석철의 모습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석인의 눈앞에서 동생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석철아, 대답해. 어디 있냐? 석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나무 뒤를 확인하고 묘소 뒤를 살폈지만 석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석철아. 석인의 절규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영준이 물었습니다. 혜자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죠. 여보, 왜 그래요? 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철이가 사라졌어.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석이는 주변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내 눈앞에서 가족들은 황급히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산 아래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영준도 반대편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석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석이는 손에 든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상자 때문일까요? 석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석인은 상자를 꼭 쥔 채 앞장서 걸었어요.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뒤따랐죠. 말수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우리 영감이 어디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혜자도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석이는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 동생이 산에서 사라졌어요. 이장은 곧바로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섰어요. 손전등과 호루라기를 챙겨 다시 산으로 올라갔죠. 석인도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영준과 도연도 따라갔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석철 씨,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며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석철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묘소 주변 산길, 계곡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이장이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내려갑시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겠습니다. 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동생이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석이는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주변에 둘러섰어요.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그 상자 때문에 우리 영감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상자를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석이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은 쉽게 열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이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석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는 낯선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 석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여인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석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준이 아버지 어깨 너머로 사진을 봤어요. 할아버지네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자도 사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석이는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같은 여인과 아이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번에는 집 앞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조금 더 자란 모습이었죠. 석이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여인과 아이가 찍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지? 석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자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혹시 시아버님이 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석이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졌어요. 표지는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석이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붉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형제 중 하나는 사라질 것이다. 석이는 그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실이 뭐예요? 서기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서기는 아버지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죠. 1953년 4월. 그녀를 다시 만났다. 마음이 흔들린다. 1954년 7월. 아이가 태어났다. 내 핏줄이다. 1955년 9월. 두 가정을 오가는 삶이 괴롭다. 서기는 수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한 후에도 다른 여인과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서기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서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서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준이 다가와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데요? 혜자가 사진을 가져다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저 아이, 혹시 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자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서긴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 석철 씨 닮지 않았어요? 혜자의 말에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기는 다시 사진을 봤어요. 아이의 눈, 코, 인맥. 어렴풋이 석철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서긴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준이 물었어요. 그럼 작은아버지는 할머니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서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기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아버지의 기록을 읽었어요. 1957년 3월.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내에게 들킬 뻔했다. 1958년 6월.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데려와 내 아들로 키우기로 했다. 1958년 12월. 아내를 설득했다. 먼 친척의 아이라고 했다. 아내는 믿어주었다. 서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석철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아들로 키웠던 거죠. 이럴 수가. 서기는 주저앉았습니다. 혜자가 남편을 부축했어요. 영준과 서연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수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석철이는 내 친동생이 아니었던 거야.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아들이었어. 서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자가 물었어요. 그럼 시어머님은 모르셨던 건가요?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셨던 것 같아. 아버지가 먼 친척의 아이라고 속였다고 적혀 있어. 영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작은아버지가 사라진 것도 이것 때문인가요? 서기는 수첩의 첫 장을 다시 봤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형제 중 하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저주 같은 소리야. 서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석철은 사라졌어요. 상자를 연 직후에 말이죠. 서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온 가족이 충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석철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긴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실종 신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서기는 어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성묘를 갔다가 상자를 발견했고 그 순간 석철이 사라졌다고 말이죠. 상자요? 젊은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서기는 식탁 위에 놓인 상자를 가리켰어요. 경찰관들은 상자를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서기는 사진과 수첩을 꺼내 보여줬어요. 경찰관들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와 아버지가 알던 사람들입니다. 서기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가 꺼려졌어요. 경찰관들은 수첩도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일단 산을 다시 수색해 보겠습니다. 실종자의 최근 사진 있으십니까? 서기는 석철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경찰관들은 사진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말순이 따라가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영감 좀 찾아주세요.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어요.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인도 함께했어요. 영준과 도연도 따라갔죠. 이번에는 더 넓은 범위를 수색했습니다. 묘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찰의 중간 보고를 듣기 위해서였죠.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자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색하겠지만 실종된 지 하루가 넘었습니다. 가족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순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어디 갔단 말이에요.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석인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원로 중 한 분인 박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노인은 올해 85살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르신이었죠. 박노인은 석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석인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마을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내 아버지 말이다. 박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젊었을 적에 다른 집안과 얽힌 일이 있었지. 석인은 박노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금기였어. 누구도 말할 수 없었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석인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히는 나도 모른다. 다만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은 있었지. 그리고 그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돌았어. 마을 회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석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르신도 알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그게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거든. 혜자가 남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석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석철이가 그 아이입니까? 박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는 소문이 있었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모르셨던 것 같아. 내 아버지가 친척 아이라고 속였으니까. 석인의 아들 영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왜 늘 숨기기만 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 떠안게 되잖아요. 영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사람들이 영준을 바라봤습니다. 혜자가 아들의 팔을 잡았지만 영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일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까? 작은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진실은 계속 숨겨져 있었잖아요.
영주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탁자 위에 물컵이 흔들렸어요. 딸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그냥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작은 아버지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석이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석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상자 속에 있던 수첩을 보고 알게 됐지. 석이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쓴 기록이야. 석철이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영감이 형님 친동생이 아니라고요? 말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석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잠깐만요. 도연의 목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이건 집안 문제로 덮을 게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도연은 경찰관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누구의 아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실종됐어요. 찾아야 한다고요. 도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일단 실종자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석인 집안의 비밀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강씨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석철 씨가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석철 씨 어머니는 모르고 키운 거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석이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혜자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준과 서연도 아버지 곁에 섰죠. 박노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박노인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과거의 일을 지금 들춰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석철 씨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석인도 가족들과 함께 회관을 나섰어요. 밖은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석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철아, 넌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석인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두 집안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사람들은 석인 집안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비난했습니다. 석인은 그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석인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자가 옆에 앉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석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준과 서연도 부모님 곁에 앉았죠. 가족들은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생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친동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도 함께 자란 동생이었어요. 석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의 수색은 계속됐지만 석철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석인은 매일 산에 올라갔습니다. 혼자서라도 동생을 찾고 싶었죠. 묘소 주변을 몇 번이고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석인 집안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했지만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이야. 숨겨진 비밀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그런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말순과 도연은 석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려웠거든요. 말수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배달 일도 쉬었죠. 가족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 아래 계곡에서 뭔가 발견됐습니다. 확인하러 나와주시겠습니까? 서기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혜자와 도연도 함께 나섰습니다. 영준과 서연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죠. 계곡은 묘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야 했어요. 경찰관들이 계곡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앞장섰어요.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것을 건져 올렸어요. 검은색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서기는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석철의 신발이었습니다. 이거 석철이 신발이야. 서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달려와 신발을 확인했어요. 아버지 신발 맞아요. 추석 때 신고 오셨던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더 수색했습니다. 계곡 위아래를 살폈어요. 하지만 신발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 조각도 다른 물건도 없었어요. 오직 신발 한 짝만 있었죠. 서기는 신발을 손에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동생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냐? 서긴의 오열이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자가 남편을 껴안았어요. 도연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영준과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관들은 묵묵히 서 있었어요. 나이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계곡 물살이 꽤 셉니다. 혹시 실족하셨다면 경찰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실족할 뿐이 아니에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산을 다니신 분인데 여기서 발을 헛디디실 리가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기는 신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석철아, 미안하다. 형이 미안해. 서기는 중얼거렸어요. 혜자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기는 신발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신발을 찾았대. 그럼 석철 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기는 신발을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말순이 신발을 보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감 말순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서기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서기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석철은 계곡에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석인도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서기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흰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는 종이를 떼어냈어요. 달빛 아래에서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강가의 진실을 덮지 마라. 한 사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서긴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붙인 걸까요? 서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죠. 서기는 쪽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자를 깨웠어요. 여보, 이거 좀 봐요. 혜자는 잠에서 깨어 쪽지를 봤습니다.
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누군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석인이 말했습니다. 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무서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석인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인은 경찰에 쪽지를 가져갔습니다. 경찰관들은 쪽지를 살펴봤어요. 협박 편지네요. 필적 감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은 석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석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경찰관들은 수사를 약속했지만 석인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쪽지를 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석인은 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혜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경찰에 맡깁시다. 더 깊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혜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혜자는 남편이 다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석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 돼. 진실을 알아야 석철을 찾을 수 있어. 석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혜자는 남편을 말릴 수 없었어요. 석인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 있었습니다. 1962년 5월. 비밀은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석철이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석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무덤 옆 상자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그 상자를 묻었을까요? 왜 태워버리지 않고 남겨둔 걸까요? 석이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경고하기 위해 남긴 걸까요? 석이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이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석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석철아, 조금만 기다려. 형이 꼭 찾아낼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석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동생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석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수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석이는 거실로 나가 다시 한번 수첩을 펼쳤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죠.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석이는 마지막 장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가 접혀 있었어요. 석이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대구 달서구 볼리동 237번지. 석이는 그 주소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혹시 그 여인이 살던 곳일까요? 석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에 가면 뭔가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혜자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석이는 아내에게 종이를 보여줬어요. 이 주소를 찾아가 봐야겠어. 혜자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이 주소가 뭔가 중요한 단서일 것 같아. 혹시 석철이가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 석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혜자는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석인의 눈빛을 보니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갈게요. 혜자가 말했습니다. 석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당신은 여기서 말순 씨랑 도연이를 돌봐줘.
혜자는 걱정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차 열쇠를 챙겼어요. 영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준아, 아버지 대구 좀 다녀올게. 영준은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 왜요? 무슨 일이세요? 서기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함께 갈게요. 영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거절했어요. 괜찮아. 아버지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회사 일이 있잖니. 영준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서기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대구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서기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기는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석철이가 거기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빈집뿐일까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어요. 1시간 반 후 서기는 대구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달서구 볼리동은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오래된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기는 천천히 차를 몰며 번지수를 확인했어요. 237번지. 서기는 차를 세웠습니다. 눈앞에 허름한 단층 주택이 보였어요. 담장은 낡았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사람 사는 기척이 느껴졌죠. 서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기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파가 나왔어요. 노파는 서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강석인이라고 합니다. 석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석인, 강씨 아들. 노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석인이 물었습니다. 노파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노파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서기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수첩 속에 있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이 노파. 석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앉으세요. 노파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석인은 천천히 앉았어요. 노파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 아버지와 어떤 사이셨습니까? 석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노파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아버지는 나와도 가정을 꾸렸어. 넌 그 사실을 몰랐겠지. 서기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첩에서 읽은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젊었을 때부터 알았어.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어.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헤어질 수 없었어. 그러다 아이가 생겼지. 내 동생 석철이 말이야. 석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는 석철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석인이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 아버지는 아이를 데려간 후 나와 연락을 끊었어. 돈도 보내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지. 나는 혼자 남았어. 그럼 다른 가족은요? 석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노파는 안방을 가리켰어요.
내 손자가 있어. 딸이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 지금은 손자랑 둘이 살고 있어.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기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안방 안쪽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저기 저 사람은? 석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파는 안방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에 쓰러져 있는 걸 손자가 발견했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석이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을 보는 순간 석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로 석철이었습니다. 석철아, 정신 차려. 석인은 동생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석철은 눈을 감은 채 숨만 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차가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석인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손자가 사흘 전 새벽에 대문 앞에서 이 사람을 발견했대. 쓰러져 있더래. 신분증을 보니까 석철이더라고. 석인은 석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철아, 형이야. 형이 왔어. 정신 차려. 하지만 석철은 반응이 없었어요. 석인은 노파를 돌아봤습니다. 병원에는 안 데려가셨습니까? 데려가려고 했는데 손자가 돈이 없어서 망설였어. 그러다 오늘 데려가려던 참이었어. 노파가 말했습니다. 석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석인은 급히 전화를 꺼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석철을 들것에 옮겼어요. 석인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석인은 석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석철아, 버텨. 형이 옆에 있어. 석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석철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석철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석인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석인은 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석철이를 찾았어. 지금 병원이야. 석인의 목소리에 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디에요? 지금 갈게요. 석인은 병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후 혜자와 말순, 도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은 응급실 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우리 영감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석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석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석인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석철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이 병실에 들어갔어요. 석철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죠. 석인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철아, 이제 괜찮아. 형이 여기 있어. 석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자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말순과 도연도 석철 곁에 섰습니다. 모두가 석철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입원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석철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죠. 석인은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서 잠을 청했어요. 이번 셋째 날 오후 석철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석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석철아, 들려?
석인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석철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석철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석인을 발견했어요. 형 석철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석인은 석철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석철아, 정신 차렸구나. 석인은 복도로 나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혜자, 말순, 도연이 달려왔어요. 영준과 서연도 연락을 받고 곧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병실로 모여들었죠. 여보 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석철은 힘없이 웃었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도연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석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무거워 보였어요. 석인이 물었습니다. 석철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대구까지 간 거야? 석철은 입술을 축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 아버지는 두 집안을 다 속였어. 석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모두가 놀라서 석철을 바라봤습니다. 석인이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알고 있었다고? 석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게 형이랑 달랐거든. 석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갑진 않았지만 뭔가 거리감이 있었어. 그래서 유산도 더 적게 받았나 생각돼. 석철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20살 때였어. 아버지 서랍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지. 그 여자가 쓴 편지였어. 내가 누구 아들인지 다 적혀 있었어. 석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석철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처음엔 부인하셨지. 하지만 내가 편지를 보여주니까 인정하셨어. 석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울면서 빌었어. 어머니랑 형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그간 비밀로 했어. 말순이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런 일을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요? 석철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당신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 석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까지 간 거야? 석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상자를 발견했잖아.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되살아났어. 아버지의 거짓말, 내 정체성,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 석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어. 그리고 갑자기 어딘가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어.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집 앞에 있더라고. 바로 그 여자의 집이었어. 어떻게 그 집을 알았어? 석인이 물었습니다. 석철은 대답했어요. 예전에 아버지 편지에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무의식 중에 그리로 간 것 같아. 석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다 정신을 잃었어.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석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그걸 알고 차라리 사라지고 싶었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어. 그때 영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린 피해자예요. 왜 우리가 이 짐을 져야 합니까? 영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잖아요. 영준아. 석인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게 공평합니까?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해요?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석이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혜자, 영준, 서연, 말순, 도현. 모두가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석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들 내 말 좀 들어봐. 석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석인을 바라봤어요. 석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우리 세대에서 끝내자. 석인은 석철을 바라봤습니다. 석철아, 넌 내 동생이야. 반쪽 핏줄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함께 자랐고 함께 살아왔어. 석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했어. 하지만 그 잘못을 우리가 계속 짊어질 순 없어. 이제는 숨기지 말고 받아들이자. 석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태어남을 선택할 순 없어. 석이는 석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자. 석철은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석이는 석철의 등을 두드리며 눈물을 쏟았어요. 석철아, 나도 미안해. 형이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석철도 형의 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말순도 다가와 두 형제를 껴안았습니다. 혜자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갔어요. 영준과 서연, 도현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석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비밀은 없어. 모두 털어놓고 당당하게 살자. 석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형. 병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죠. 이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석철은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이 그를 지탱해줬습니다. 석이는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퇴원 다음 날 석이는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장님, 마을 회관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장은 잠시 망설이다 승낙했어요. 알겠네. 내일 오후에 모이도록 하지. 다음 날 오후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석인과 석철 두 집안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영준, 서연, 도현도 함께였습니다. 석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석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석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평생 비밀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석철이는 제 친동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혼외자예요. 석인의 말에 회관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석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석철이를 데려와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신 채 말이죠. 박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석인, 그런 이야기를 왜 지금? 석인은 손을 들어 박노인을 제지했어요. 어르신, 말씀 끝까지 들어주세요. 석인은 석철을 바라봤습니다. 석철도 일어나 형 옆에 섰어요. 석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비록 반쪽 핏줄이라도 우리는 형제예요. 석철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전 이 마을에서 자란 강석철입니다. 석철의 목소리는 확고했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는 이도 동정하는 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용기 있는 결정이야.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강씨 집안의 일은 그 집안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라 할 일이 아니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석인과 석철에게 다가와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석인과 석철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집안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석인의 집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혜자와 말순이 음식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영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얼마 전에 회사 그만뒀어요. 석이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영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멀어 부모님과 자주 못 뵙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어요. 은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찬성했어요, 아버님. 저는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서 부산에서 친언니랑 부동산 사무실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다 초등학생 되었고 계속 주부로만 지내면 아이들에게 모범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언니도 찬성했고요. 석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아, 며느리 영준이 계속 말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올게요. 승원이랑 다윤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자주 뵙고 싶어 해요. 서연도 말했습니다. 오빠가 부산으로 오면 저랑도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대구에서 부산은 가깝잖아요. 영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우리 가족들 자주 모이자. 도현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도 배달일 그만두기로 했어요. 석철이 놀라서 아들을 봤어요. 무슨 소리야? 도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철물점에서 일 배우려고요. 가게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싶어요. 석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현아, 도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가게 잘 지킬게요.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도연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영주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승원과 다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까르르 웃으며 뛰어갔죠. 서연 부부도 자주 합류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도연은 철물점에서 부지런히 일을 배웠습니다. 석철과 말수는 아들에게 가게 운영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손님 응대하는 법, 물건 정리하는 법, 장부 쓰는 법까지. 도연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익혔습니다. 석인과 석철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두 형제는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났어요. 함께 텃밭을 돌보고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사라졌죠. 어느 가을날 두 집안은 다시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죠. 묘소에 도착하자 석이는 무덤 옆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석철도 나무를 바라봤어요. 형, 이 나무 기억나죠? 석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자를 발견했지. 석철이 말했어요. 이제는 이 나무가 다르게 보여요. 석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젠 더 이상 원한의 상징이 아니야. 석철이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화해와 치유의 상징이네요.
석이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묘소 앞에 모였어요. 석인과 석철이 나란히 섰습니다. 석인이 잔을 들어 술을 따랐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찾아뵈었습니다.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석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지만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절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석인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족들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영준의 가족, 서연 부부, 석철의 가족, 모두가 웃고 있었죠. 석인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사 같구나. 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게요, 여보. 석철도 형 부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가족들을 비췄죠. 아이들이 묘소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승원과 다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이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아버지의 잘못은 자신들 세대에서 끝냈다고. 이제 아이들은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석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짊어졌던 정체성의 혼란을 이제는 내려놓았어요. 자신은 강석철이고 이 가족의 일원이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어요. 석인과 석철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형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석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석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석철이 물었어요. 뭐가요, 형? 석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석철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형. 두 형제는 함께 걸어갔어요. 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들이 저녁 공기를 채웠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석인의 집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혜자가 먼저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온 가족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도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인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석인은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철도 나왔어요. 두 형제는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석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 고마워요. 뭐가? 모든 걸요. 저를 동생으로 인정해줘서. 석이는 석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넌 처음부터 내 동생이었어. 석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석철은 눈물을 삼켰어요. 형 석인이 웃으며 말했죠. 이제 그만 울고 앞으로 잘 살자. 두 형제는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아름다웠어요. 새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